살아오며 단 한 번이라도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 위에 나의 발자국은 없고 타인의 신발 자국만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참담함을 아십니까? 70평생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화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담아온 당신의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어 넘쳐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이유 없는 눈물로,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짜증으로, 때로는 깊은 밤, 잠 못 이루게 하는 허무함으로 당신을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욕심을 버리고 흘러가는 대로 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로는 당신의 가슴에 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이 당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굶주려온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5살, 그 푸르던 시절에 겪었던 사춘기가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로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른의 나이에 찾아온 이 지독한 사춘기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던 가짜 나를 죽이고 비로소 진짜 나로 태어나기 위한 거룩한 진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딸이었고 듬직한 아들이었으며 자식들의 앞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헌신적인 부모였습니다. 그 가면들은 당신을 지켜주는 갑옷이었지만 동시에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니까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지라며 당신이 스스로를 다독이는 동안 정작 당신 안의 어린아이는 어두운 방에 갇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문을 부수고 나오려 합니다. 평생을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니 당황스러우시겠지요. 내가 아닌 것 같고 혹시 치매라도 온 것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비되었던 당신의 감정 세포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인 줄 착각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슬퍼하며 무엇에 진정으로 환희를 느끼는지 알아차릴 때가 된 것입니다. 노년의 사춘기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에게 내린 마지막 축복이자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인간답게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살아보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긴 여정의 입구에서 저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눅눅한 속마음을 꺼내어 볕에 말리고 당신의 눈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려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낯선 분노가 사실은 얼마나 뜨거운 생명력의 증거였는지, 당신이 흘린 눈물이 얼마나 고귀한 자기 정화의 과정이었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타인의 부속품이 아닌 주역으로서 살아가게 할 영혼의 투쟁 기록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진짜 인생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뎌 보겠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무언가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입어온 옷은 사실 우리 몸에 꼭 맞는 옷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강제로 입혀준 유니폼이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은 책임이었고 희생이었으며 인내였습니다. 당신은 그 유니폼이 곧 당신의 살결인 줄로만 알고 70년을 사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옷이 낡아 헤어지고 실밥이 터져나가면서 그 틈새로 감추어져 있던 당신의 맨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맨살은 너무나 연약해서 스치는 바람에도 아프고 작은 자극에도 쓰라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혼란의 실체는 바로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붕괴하면서 일어나는 자아의 역습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고 다니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정의했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근엄한 부모의 가면을 쓰고 직장에서는 유능한 일꾼의 가면을 쓰며 이웃들 앞에서는 원만한 이웃의 가면을 씁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시니어들에게 이 가면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명령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 입에 먼저 숟가락을 넣어 주어야 했고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도 집안의 평화를 위해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당신의 본능과 욕구, 그리고 때로는 정당한 분노까지도 마음속 깊은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에 가두어 두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느냐고,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소리치며 지하실 문을 발로 차고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억눌러 오던 사회적 역할이라는 빗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하고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사회의 중심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게 되자 그동안 당신을 꽉 조이고 있던 의무의 끈들이 느슨해진 것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던 고무줄이 끊어지는 순간처럼 억눌렸던 감정들은 그 탄력을 이용해 당신의 의식 위로 사정없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갑자기 사소한 일에 화가 나는 이유는 그 일이 정말로 화가 날 일이라서가 아닙니다. 지난 세월 동안 당신을 무시하고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수많은 순간에 차마 내뱉지 못했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발단이 되었을 뿐 사실은 평생을 외롭게 버텨온 당신 자신에 대한 가여움이 폭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는 정화에 가깝습니다. 나 참 힘들게 살았구나. 나 참 애썼구나 라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 스스로에게 건네는 뒤늦은 위로의 눈물입니다. 주변에서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 늙어서 왜 저러나, 갑자기 왜 성격이 나빠졌나 라며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지하실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쌓여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단단한 가면을 쓰고 그들을 지켜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감정의 격동은 당신이 나약해져서 생기는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드디어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그림자의 자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해왔던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이 뒤로서 빛을 보기 위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들은 우리를 괴롭히러 온 괴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잃어버렸던 생명력과 열정, 그리고 진정한 자아를 되찾아주기 위해 찾아온 메신저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안 돼. 참아야 해.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는 말들로 죽여왔던 당신의 본질이 이제는 나 여기 살아있어 라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탈피입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야 성장하듯 인간도 노년기에 이르면 평생을 옥죄던 사회적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 허물을 벗는 과정은 쓰리고 아프며 때로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공포를 줍니다. 하지만 그 허물을 벗어던지지 않으면 당신은 남은 생을 그저 박제된 노인으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우울을 병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시작해도 좋다는
영혼의 허락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스러운 현상을 넘어 인류의 스승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이 시기가 갖는 위대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폭풍우가 사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완성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신의 손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그 깊은 철학적 통찰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정오를 지나 황혼으로 접어드는 이 시기에 우리가 겪는 혼란을 가장 깊이 있게 들여다본 인물은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태양의 궤적에 비유했습니다. 아침에 떠오른 태양이 정오를 향해 치솟는 전반생의 삶은 세상 속에 나의 자리를 만들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성공을 거두기 위해 밖으로 에너지를 쏟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써야만 하고 그 가면이 곧 나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정오를 지나 태양이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후반생의 삶은 전혀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생의 아침에 가졌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오후까지 살아가려 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사춘기의 열병은 이제는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야 한다는 영혼의 강력한 권고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진정한 자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지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나를 찾아내어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의해왔던 그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그동안 무의식의 심연 속에 버려두었던 그림자들을 끌어안는 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갑작스러운 분노와 눈물은 바로 당신의 그림자가 보내는 전령입니다. 그림자란 내가 도덕적이지 못해서 혹은 성격이 모나서 생기는 오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잘라내어 버렸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순종적인 아내로 살았던 여성에게 분노라는 그림자는 사실 자립하고 싶은 강인한 생명력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평생을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살았던 남성에게 불쑥 찾아오는 허무함은 이제는 타인의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유랑하고 싶은 영혼의 갈망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자들을 외면하고 억누를수록 그것들은 괴물이 되어 당신을 공격하지만 그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너도 나의 일부였구나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동양의 성자 장자 또한 이와 비슷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숲속에 아주 크고 굽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목수들은 그 나무가 너무 뒤틀려 제목으로 쓸 곳이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나무는 베어지지 않고 수백 년을 살아남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거대한 그늘을 내어주는 신령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노년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더 이상 쓸모없어 보이고 생산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거대한 그늘을 가진 존재로 거듭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쓸모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에게 가장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남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즉 보여지는 나를 가꾸느라 정작 존재하고 있는 나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자면 모년의 사춘기는 자아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일으킨 성스러운 반란입니다. 당신이 지금 아픈 이유는 당신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가로막고 있던 낡은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낡은 건물이 헐려야
그 자리에 새롭고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당신의 감정적 혼란은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풍요롭게 채우기 위한 터닦기 작업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 감정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서랍장을 정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처박아 두어 먼지가 가득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닦고 그것들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예전에 잃어버렸던 꿈을 발견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받았던 잊힌 상처를 다시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완성해가는 보석 같은 조각들이 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세상의 법칙을 배우는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신의 법칙, 즉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시기입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룹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버티고 내년 봄에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당신의 노년 사춘기 또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의 뿌리로 집중시키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을 치는 이 거친 파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높을수록 배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방황은 당신이 여전히 뜨거운 생명력을 가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평생을 자신을 죽이며 살아왔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왜 우리에게 이 지독한 사춘기가 필요했는지를 더욱 절실하게 느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74이 된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소위 말하는 현모양처의 표본이었습니다. 평생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었고 새 남매를 번듯하게 키워내기 위해 자신의 꿈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채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명절마다 빚어낸 만두피처럼 달아 있었고 그녀의 등은 가족이라는 거대한 짐을 지느라 조금씩 굽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송은 그녀에게 기분 좋은 훈장이 아니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굴레였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큰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을 보아와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던 중 아들이 무심결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방학 때 애들 좀 한 달만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맞벌이 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 순간 평생 고분고분하게 예, 알았다라고 대답하던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과일 칼을 내려놓고 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다. 이제 나도 좀 쉬고 싶구나.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당신 왜 그래? 갑자기라고 핀잔을 주었고 아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라며 병원 예약을 운운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녀의 거절은 합리적인 의사표현이 아니라 노안으로 인한 성격 변화나 질병의 징후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거창한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입던 옷 몇 벌과 평생 아끼느라
쓰지 못했던 낡은 지갑 하나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느냐고 소리쳤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젊은 시절 딱 한 번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아까워 시간이 없어서 자식들이 눈에 밟혀 포기했던 바닷가의 작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했다. 치매가 온 게 분명하다며 경찰에 신고 안에 만회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바닷가 민박집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듣던 그녀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묘한 해방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남의 입맛에 맞춘 국을 끓이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한지조차 잊고 살았던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야 자신을 만난 것에 대한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보름을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자신이 좋아하는 생선을 사다 구워 먹고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사 입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은 넘은 할머니가 혼자 바닷가를 서성이는 것을 이해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들려오는 진짜 나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순자야, 고생했다. 이제는 너답게 살아도 된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15살 소녀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습니다. 보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밥상을 차려주는 대신 본인이 배우고 싶었던 서예 학원에 등록했고 자식들의 뒤치다꺼리를 거절하며 자신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변했다. 이기적으로 변했다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의 전반전을 바쳤으니 이제 후반전은 나를 위해 쓰겠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다. 박순자 여사가 겪은 이 가출 소동은 단순한 방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처절한 투쟁이었고 타인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진짜 자신을 구원한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그녀는 아마 죽는 순간까지 나는 누구였나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쓸쓸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춘기는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어난 인생의 가장 늦은 그러나 가장 향기로운 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언의 압박과 희생의 강요가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영혼이 제때 터져 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우울증이나 신체적 질병으로 변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순자 여사의 분노는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출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박순자 여사처럼 가슴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터지지 않는 울분을 삼키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실망을 줄까봐 두려워 당신의 진심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실망시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이기적일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행복해야 당신의 사랑도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독립적인 자아를 지켜내야 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가 스스로를 찾아 떠난 용기 있는 비상이었다면 우리 주변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시리고 아픈 현실에 부딪혀 주저앉는 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평생을 자식이라는 나무에 모든 걸음을 쏟아붓고 정작 자신은
고목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올해 72의 최대현 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업적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퇴직금은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는 딸의 혼수와 전세, 자금으로 쪼개어 내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고, 그렇게 하면 노후에 자식들이 자신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경제적 주도권을 넘겨준 순간부터 그의 존재는 부모라는 이름의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는 편리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주말이면 당연하게 손주들을 맡기러 오는 자식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취미 생활은커녕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다는 기색이라도 비치면 자식들은 서운하다는 말을 앞세웠습니다. 아버지, 저희 맞벌이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손주 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라는 말은 그에게 커다란 죄책감의 화살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대현 씨에게도 지독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들을 데리고 온 딸이 저녁 식사 도중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에 우리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네. 혹시 가지고 계신 쌈짓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 그 순간 최대현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미 집까지 팔아 도와줬는데 이제는 노후를 위해 남겨둔 최소한의 생활비마저 탐내는 딸의 모습에서 그는 극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참아왔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못 준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이제 그만 좀 가져가라. 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위로는커녕 아빠, 정말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욕심만 많아진다더니 정말인가 봐요라며 비수를 꽂았습니다. 최대현 씨는 그날 밤 좁은 방에서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울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인가? 자식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정작 내 영혼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른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사춘기가 마주하는 가장 잔인한 갈등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찾으려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평생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희생하는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감정을 드러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것을 성장의 통증이 아니라 무욕이나 성격 변화로 치부해버립니다. 당신을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부속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최대현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식들과의 연락을 당분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독한 아버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독해지지 않으면 내가 죽겠더라고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걸 모른 척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산책을 하며 자신이 무엇을 할 때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은지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과의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갈등은 당신이 나쁜 부모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만 그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의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당신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존중해 주겠습니까? 자식에게 실망을 주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당한 실망을 주는 것이 자식들의 자립을 돕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찾아오는 이 감정의 기복을 우울증이나 병적인 증상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대현 씨의 사례에서 보듯 이것은 나를 갉아먹던 비정상적인 관계를 끊어내고 건강한 거리두기를 시작하라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자식들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배짱이야말로 이 시대 시니어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깊은 갈등의 골을 지나 어떻게 하면 이 거친 감정의 파도를 타고 넘어가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당신의 생각의 틀을 바꿔줄 마인드셋 솔루션을 제안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배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이제껏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만 자신을 정의해왔다면 이제는 그 거울을 과감히 깨뜨려야 할 시간입니다. 거울이 깨진 자리에 남는 것은 파편이 아니라 그동안 가려져 있던 당신의 진실한 얼굴입니다. 우리가 노년의 사춘기를 건강하게 통과하고 남은 생을 존엄하게 완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나쁜 사람이 될 용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쁜 사람이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이 아닙니다. 타인이 내게 멋대로 투영해온 기대와 환상을 과감히 저버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헌신적인 부모라는 찬사 뒤에는 당신의 짓물러 터진 영혼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찬사를 반납하십시오. 주변에서 당신을 향해 변했다느니, 이기적이라느니, 손가락질한다면 그것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그들의 비난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조종선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꿔야 할 생각의 틀은 지금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생명력의 증거로 껴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감정이 메마르고 매사에 덤덤해지는 것이 이덕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쑥 찾아오는 분노나 눈물을 노화의 부작용이나 성격의 결함으로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는 당신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영혼의 정당한 방어 기제이며 눈물은 그동안 돌보지 못한 자신을 향한 깊은 애도의 표현입니다. 우울함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당신의 내면으로 침잠하라는 영혼의 초대장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 가만히 마주해 보십시오. 아, 내 안에 이런 뜨거운 불꽃이 아직 살아있었구나. 내가 이토록 내 인생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파괴적인 힘을 잃고 당신을 정화하는 부드러운 물결이 됩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마시고 감정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사춘기를 성숙한 열매로 이끄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자식이라는 나무로부터 당신의 뿌리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포장지로 감싸진 위험한 집착일 뿐입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산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듯 당신이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부모도 아닙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온전히 돌려주십시오. 그들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와 고통까지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며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자식에게
기꺼이 실망을 주십시오. 그 실망감이야말로 자식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개척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됩니다. 당신 또한 자식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고독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합니다. 노년의 고독은 처량한 외로움이 아니라 신이 허락한 최고의 사치입니다. 평생 타인의 말소리와 세상의 소음에 가려 들리지 않았던 당신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즐기십시오.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그 절대적인 자유의 공간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장벽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풍요로운 존재로 빚어내는 용광로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인생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미완성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른에 찾아온 사춘기는 당신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당신이 여전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어라는 말은 당신의 잠재력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육체는 비록 예전 같지 않더라도 당신의 정신과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통찰과 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혼란과 방황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화려하게 장식할 예술적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 사춘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당신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그 불꽃이 당신의 남은 생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인드셋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생각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뇌를 깨우고 당신의 영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존엄한 반란의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이 변화의 씨앗을 심는 일이라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은 오직 당신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관념 속에만 머무는 깨달음은 자칫하면 다시 찾아올 타협의 유혹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일상을 아주 작은 부분부터 재편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이제 주권을 되찾았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존엄한 반란의 첫 번째 행동은 당신만의 성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평생 당신이 가꾸어온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거실은 남편의 차지였고 주방은 당신의 고된 일터였으며 안방은 부부의 공동구역이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당신의 취향과 영혼이 깃든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집안의 가장 작은 구석이라도 좋으니 당신만의 성역을 선포하십시오. 작은 책상 하나 혹은 편안한 의자 하나여도 충분합니다. 그곳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두고 당신이 읽고 싶었던 책을 쌓아 두십시오. 그리고 가족들에게 엄중히 선언하십시오.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동안만큼은 누구도 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공간은 당신의 내면 아이가 숨을 쉬고 당신의 그림자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신성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행동 강령은 거절의 근육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절이 곧 상대에 대한 공격이나 배신이라고 오해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절은 나 자신에 대한 수락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자식들이 당연하다는 듯 맡기는 심부름, 내키지 않는 지인들과의 모임,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상대방의 실망한 표정에 밤잠을 설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뎌내십시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무너졌던 자존감의 기둥이 하나씩 바로 서게 됩니다. 상대방의 실망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의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엄한 인격체로 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소비 패턴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시니어들의 경제적 빈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리적 빈곤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용돈은 아깝지 않아 하면서 정작 자신이 입고 싶은 옷 한 벌, 먹고 싶은 음식 한 접시에는 손을 떠는 삶에서 이제는 탈출해야 합니다. 돈은 당신의 생명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제는 오직 당신의 즐거움을 위해 흐게 하십시오. 나중에 자식들 물려줘야지라는 생각은 당신의 노후를 자식의 보험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당신의 눈을 즐겁게 하고 당신의 감각을 깨우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좋은 공연을 보러 가고 평생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사고 혼자서 우아한 식당에 참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즐기십시오. 스스로를 극진히 대접하는 행위는 당신의 영혼에 너는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실천입니다. 네 번째는 기록하는 행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일기라고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당신의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그 낯선 감정들을 가감없이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기에 맞춤법도 문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아들의 무심한 말에 죽고 싶을 만큼 서운했다. 나는 오늘 거울 속에 내가 너무나 가여워 한참을 울었다라고 적어보십시오. 내면의 어둠을 문자로 옮기는 순간 그 감정들은 당신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칼 융이 말한 그림자의 통합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당신의 고통과 분노를 종이 위에 쏟아낼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정화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담을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만의 고독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처 공원이어도 좋고 이름 모를 바닷가여도 좋습니다. 핵심은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고 오직 당신 자신과만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소음이 차단된 곳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흙 냄새를 맡으며 당신의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보행이 아니라 당신의 의지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 감각이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낯설고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식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춘기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그 달콤한 열매를 허락합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그려나가는 화려한 유채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투쟁과 성찰의 끝에서 마주하게 될 인생의 진정한 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감정의 폭풍을 뚫고 가족과의 갈등을 넘어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우뚝 선 당신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고귀한 존재로 거듭난 당신에게 바치는 마지막 헌사와도 같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막이 내리기 직전
가장 화려하고도 장엄한 조명이 비치는 피날레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그 지독한 사춘기의 진통은 결코 당신의 몰락을 의미하는 서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라는 존재가 하나의 온전한 예술 작품으로 완성되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신성한 상고였습니다. 태양은 뜨거울 때보다 저물 때 더 많은 색채를 뿜어냅니다. 아침의 태양은 그저 밝은 빛을 내뿜을 뿐이지만 서산으로 기우는 저녁 노을은 보라색, 주황색, 붉은색의 온갖 감정들을 하늘이라는 캔버스에 쏟아내며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의 이르는 바로 그 노을의 시간입니다. 전반생의 단조로운 빛에서 벗어나 당신이 평생 겪어온 슬픔과 기쁨, 분노와 환희가 뒤섞여 뒤로소 당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완성해가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 말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착한 사람이라는 감옥의 창살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풀고 사회적 지위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을 것이고 주변의 냉담한 시선에 가슴이 시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허덕이는 노인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어루만질 줄 알고 자신의 분노를 정당하게 표출할 줄 알며 혼자만의 고독 속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은 고귀한 인간의 얼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사춘기는 당신에게 너는 더 이상 누군가의 수단이 아니다 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존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세상에 남길 명성, 혹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좋은 평판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으로 나답게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영혼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걸작입니다. 당신의 자식들이 당신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아야 할 것은 희생하는 부모의 처량함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한 인간의 당당한 위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이제 당신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거칠고 굴곡진 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깊은 통찰이 가능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은 지혜의 샘이 되었고 당신의 분노는 불의를 견디지 않는 정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회한은 이제 감사의 재료로 승화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나다운 인생으로 돌아오기 위해 긴 우회로를 거쳤을 뿐입니다. 그 우회로에서 만난 모든 인연과 사건은 당신의 영혼을 깎고 다듬어 지금의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자아를 만들기 위한 신의 섭리였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대에 누워 가만히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아직도 힘차게 뛰고 있는 그 박동은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의 진짜 축제는 이제부터다라고 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이전과는 다른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굽혔던 어깨를 펴고 세상의 요구에 맞추느라 죽였던 당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당신의 사춘기가 선물한 그 뜨거운 열정을 동력 삼아 당신의 남은 인생을 가장 찬란한 전성기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사춘기를 지나고 계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세상도 비로소 평화롭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가장 극진히 사랑하십시오. 당신은 신이 공들여 빚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작은 단초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서재였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당신의 남은 모든 날이 당신 자신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은 통찰과 울림으로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